6장 5번째 절입니다. 그 제목은 북한의 실상과 남북한의 통일 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야, 근데 이 대명천지에 네. 북한을 찬양하는 이건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뭐 종북 친북이죠. 찬양하거나 비호하거나 아니, 연호하거나 그런 인간들이 아직 이 대명천지 남한에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일찍 안 나와서 그래요. 교학사 교과서 일찍 나왔었으면 20년 전쯤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정말 이 북한에 대한 진실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렇게 그 찬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5천만 국민 중에 한 명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이석기 사태 같은 이런 사태를 보면은 그렇죠. 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우리 자라나는 후세대들한테 아직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이 북조선 인민공화국에 대해 가지고 그 체제의 잘못을 숨기고 은폐하고 심지어 찬양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이 5절 북한 실상과 남북한의 통일 노력 이 부분을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마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역시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박성인 주필께서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교학사 교과서는 이제 그 제6장에서 1945년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번째 절이 북한의 실상과 남북 간의 통일 노력을 다루고 있어요. 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중에 북한의 실상을 이렇게 냉정하면서도 진실되게 다루고 있는 유일한 책이 교학사 교과서뿐입니다. 이제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는 그 교학사 교과서는 언어의 사용 자체는 많이 부드럽게 정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꼭지들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는 북한의 실상과 남북 간의 통일 노력을 다룰 때 대개 한 4가지 정도의 대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거든요. 하나는 세계 공산주의 체제 자체를 다룹니다. 세계 공산주의 체제라는 게 앞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1991년 소련이 해체되는 것까지 약 그러니까 74년의 세월이죠. 74년의 세월 동안 존재했던 공산전체주의 체제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서 북한 하나만 남아있죠. 따라서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려면 이 세계 공산주의 체제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교과서 교과서는 짧은 지면이지만 그 부분을 하나의 대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2번째 대주제는 뭐냐면 김일성 가문의 독재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제목 자체는 김일성 독재 체제의 확립과 전체주의화라는 제목인데 이것은 김일성 가문의 독재 체제라는 게 뭐냐, 그게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3번째 대주제는 북한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4번째 대주제는 북한의 북한 인권의 실상과 국제사회가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인권의 문제라든지 김일성 가문의 독재체제 또 그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주체사상, 다른 말로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 그리고 세계 공산주의 체제의 그 전개와 멸망 과정, 이것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교학사 교과서가 유일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세계 공산주의 체제의 갈등과 붕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산주의 체제는요, 1953년까지는 그러니까 1929년에서 1953년까지는 소련이 다 주물럭거렸습니다. 1929년까지는 소련의 스탈린이, 그러니까 1929년까지는
소련의 레닌이 주물럭거렸고요. 1929년에서 1953년 스탈린 사망 때까지는 소련의 스탈린이 주물럭거렸습니다. 이게 전 세계 공산 진영의 황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거든요. 모택동이 중국 대륙을 석권하죠. 그리고 나서 중국과 소련 사이에 1956년부터 극심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한 김일성 체제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게 1956년에 시작된 중국과 소련 사이의 분쟁이 그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정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이 책에서 나와 있듯이 1956년에는 김일성 집단이 소련파와 연안파를 숙청하고, 소련파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조선 후기부터, 조선 말기부터 이 소련 안에 저희 교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러시아죠. 러시아 안에 저희 교포들이 생겨요.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거나 일제 때 러시아, 소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러시아 교포, 나중에 소련 교포가 그 중에서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들. 그래서 해방 이후 북한에 들어온 사람들이 소련파입니다. 연안파는 뭐냐면요, 모택동 혁명군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모택동의 공산혁명군을 따라다닌 사람들을 연안파라고 불러요. 왜 연안파라고 부르냐면 모택동 공산혁명군의 수도가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안파라고 부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1956년에 중소 갈등이 심화되니까 김일성 집단이 그 틈을 타서 이때까지 막강한 영향을 누리고 있던 친소파, 즉 소련파하고 친중파, 즉 연안파를 전부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956년부터는 김일성 집단만이 운영하는 북한 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소 갈등, 중소 간의 분열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북한에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계 공산 전체주의 체제는 1979년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돌고, 1982년 베트남이 개혁개방으로 돌고, 1980년대 후반에 동구권이 개혁개방 플러스 자유민주주의화되고, 진짜 여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역사적인 뿌리와 문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991년에 마침내 소련 자체가 해체되면서 사회주의권이 전부 붕괴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단 하나 전 세계에서 남아있는 그 전체주의 체제는 북한 하나만 됩니다. 그게 23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김일성 체제는 어떻게 그 다음엔 바뀌어 나갔냐, 어떻게 악화됐냐, 어떻게 이제 진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어떻게 변화돼 갔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책은 하나의 굵은 주제로 다룹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956년에 김일성 집단은 연안파와 즉 친중파와 소련파, 즉 친소파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김일성 집단만이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게 되는데 1960년대 후반에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만들거든요. 이걸 주체사상이라 그러죠. 이따가 이 책에서 이거 자세히라기보다도 아주 핵심을 짚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1960년대 후반에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1967년에 조그만 아주 그 세력이 하나 있어요. 함경도 갑산 지역의 세력인데 이게 김일성 집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던 세력이거든요. 여기마저도 숙청해버립니다. 갑산파마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유일사상 체제를 엄청나게 선전을 해야 되죠. 이 유일사상 체제를 이론화시키고 이걸 퍼뜨리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면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은 이 작업을 통해서 아버지 눈에 들어요. 그래서 후계자 경쟁 구조 속에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김정일이 한 짓이 뭐냐면은 자기 계모의 오빠 김일성의 혁명동지, 당시 북한의 2인자였던 김광엽을 숙청하는 겁니다. 그게 1970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숙청의 명분이 뭐냐면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따르지 않는다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미 1970년에는 김일성 집단 지도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김일성 개인, 김일성 한 사람, 김일성 가문의 권력으로 본격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개인 숭배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체 사상, 즉 다시 말하면 김일성 유일 사상 체제가 퍼뜨려지는데 이렇게 이게 극심해지니까 북한의 노동당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북한의 노동당이라는 건 김일성 유일 사상 체제를 세뇌하기 위한 세뇌 조직이지 당다운 당이 아닙니다. 증거를 두세 개만 들어보죠. 1980년 이후 지난 34년 동안 당 대표자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1966년 이후 당대회가 44년 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가 그게 한 3, 4천 명 규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대회라는 게. 44년 동안 안 열리고 있다가 2010년에 잠깐 열려서 김정은을 3대 세습을 명분상 찬성하는 고무거수기 역할을 했고 2012년에 또 잠깐 열려서 김정은을 당 총서기로 찬성하는 고무거수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대회 안 열릴 겁니다. 또 한 40년 안 열릴 거예요. 북한이 지속된다면요. 즉 다시 말하자면 북한의 노동당은 당다운 당이 아닙니다. 이 김일성 한 집안의 한 개인의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체제에 의한 지배 질서이지 당의 막강한 당원과 그 당원에서부터 그 성장해 나온 당 간부들에 의한 그런 지배 체제가 아닙니다. 아주 특이한 그러니까 신격화된 수령 가문의 그러한 지배 체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세뇌를 하냐면 개인의 생명은 그러니까 착각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회 정치적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생물학적 생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개인의 생물학적 생명은 아무 가치가 없는 착각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정치적 생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소리냐면 만약에 사회 정치적으로 계급의 적, 민족의 적이라고 판정이 되면 그 사람을 잔혹하게 제거하고 그러니까 총살시키고 잡아 죽이는 게 아무 죄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작업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해친 게 아니라 착각에 불과한 생물학적 생명을 제거한 데 지나지 않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제가 굉장히 잔인해질 수 있는 그러한 논리적 근거죠. 이걸 논리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 교학세 교과서는 이 사회정치적 생명이라는 이 핵에 망측한 개념을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스로. 그걸 제가 고스란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알아보기라는 박스입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말은 김일성의 절대 권력 확보를 위하여 주체 사상을 통하여 고안한 용어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구성 요소는 수령, 당, 인민이다. 이 요소들은 각각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로 비유된다. 유교 윤리를 동원하여 당과 인민은 수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바쳐야 하며 어느 경우든지 수령을 옹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령은 절대로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하는 이론도 내세운다. 개인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이론도 내세운다. 주체사상은 인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그 주체성은 수령이 부여하는 것이며 주체성이란 수령에게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북한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 저는 이렇게 북한이 얼마나 흉악하고 병적인 전체주의 체제인가를 짧은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명쾌하고 간략하게 정리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나왔다는 점이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커다란 행복을 느낍니다. 자, 이렇게 핵에 망측한 사상을 내세워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의 지배체제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금 북한의 체제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 체제에서는 따라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의 안테나가 숙청당할 것인가 안 당할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 여기에 세워져 있는데 경제라든지 창의라든지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체제는 1970년 이후 사실상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70년대 이후로. 그 답보 상태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련의 경제 원조가 급격히 줄어들어가고 마침내 1991년 소련이 망한 다음에는 파탄 상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사실상 파탄되어 있다는 얘기를 이 책의 343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대주제죠. 북한을 이해하는, 즉 북한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가, 또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향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이러한 얘기입니다. 우선 북한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전 세계에서 단 하나 남아있는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그 자체로도 이미 고립되어 있는 체제인데, 이 북한이 2006년부터는 그 소형 경량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표방을 해왔고, 2006년에 1차 실험, 2009년에 2차 실험, 그리고 2013년에도 실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경수로 그 폐기 연료 농축 방식이 아니고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소형 경량 우라늄탄이라는 데서 국제사회를 완전히 적으로 돌린 조치입니다. 그것을 이 책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장거리 미사일이 같이 겸해져 있으니까 이건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린 일이죠.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지구촌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두 번째는 북한의 군사 도발이죠. 83년 아웅산 테러, 87년 대한항공, 99년 서해 연평도 부근의 NLL 침범 교전, 2002년 서해 NLL 침범 교전, 2010년 천안함 폭침, 2010년 연평 포격, 이런 무지막지한 도발을 저질러 온 집단입니다. 따라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다른 국가 체제, 다른 국가들의 체제를 보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북한 헌법의 서문에는 북한이 김일성의 국가라고 선언하는 대목이 17번이나 나옵니다. 헌법 서문에. 그러니까 이건 아주 비정상적인 병적인 체제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병적이고 호전적인 체제라는 것을 교학사 교과서는 짧은 지면 안에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병적이고 병들어 있는 지구촌에 딱 하나 남아있는 전체주의 체제와 어떤 식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냐라는 건 정말로 대답하기 곤란한 수수께끼 같은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런 병적인 전체주의 체제와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체제는 결코 통일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공식적인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명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문장을 바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 통일은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야 통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엄청나게 용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네 번째 대주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네 번째 대주제는 인권과 국제 공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아주 참혹합니다. 국제적인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에서 1946, 7년 이후로 약 160만 명의 민간인이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의해서 학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개 처형, 그 다음에 집단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한 50년 정도의 세월이기 때문에 5, 60년의 세월이잖아요. 45년이면 67, 8년 세월이죠. 그러니까 집단 수용소에서 매년 2만 명씩만 죽어나가도 100만 명이 죽는 겁니다. 3만 명씩 죽어나가면 180만 명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아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때 탈북자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증언하는 아사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탈북 청년 중에 백요셉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렸을 때 공개 처형장에 동원됐던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공개 처형장에 12개 사람이 묶여 있고 이제 어리니까 7, 8살짜리니까 거기 동원돼가지고 맨 앞줄에 앉았는데 12개 묶인 사람의 가슴에 총알이 박히면서 피가 튀어서 자기 얼굴에 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형을 시킬 때, 우리 사형은 이미 김대중 정부 이후로 한 번도 안 시켰죠. 사형수는 존재하지만 사형은 그 사형을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 존엄성을 인정을 하고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처형을 하는 데 비해서 이 사람들은 어린애까지 처형장에 불러내가지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합니다. 이거는 국제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반인류 범죄거든요. 집단 수용소 역시 반인류 범죄죠. 대량 숙청도 반인류 범죄죠. 따라서 이게 얼마나 잔혹한 반인류적 범죄 집단인지는 최근에 있었던 장성택 처형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국가 2인자라는 사람을, 자기의 고모부를 하는 사람을 그 정도로 잔혹하게 처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체제가 인권의 개념이라는 게 전혀 없는 체제라는 그런 것을 능히 짐작해 합니다. 따라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특히 요즘과 같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지구촌 전체를 적으로 되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서 작동하고 있고요. 2014년 2월에 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김정은을 사법재판소에 고발하겠다. 무슨 제목으로? 반인류 범죄를 자행한 제목으로 고발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반인류 범죄는 공개처형, 그 다음에 대량 고문, 비밀경찰, 집단수용소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 주민을, 인간을 수십만, 수백만 명씩 없애는, 그러니까 제거하는 이런 대량 살인을 뜻합니다. 반인류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판정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시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 교학서 교과서는 담담하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참혹한 인권 유린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비를 무려 GNP의 24%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교학서 교과서는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1990년대 후반에 수백만의 사람이 굶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특권층이 누리는 고급 자동차, 벤츠 같은 거죠. 또 고급 에어컨, 그 다음 특권층만이 사용하는 노트북, 특권층만이 사용하는 핸드폰, 특권층만이 피워 제끼는 서양 미국 담배, 이거를 연간 수억 달러씩 1억 달러 이상씩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정확하게 그래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학서 교과서의 이러한 냉정하면서도 사실에 입각하고 또 그리고 용기 있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 푸릇푸릇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정신적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그 속성을 이해하고 인간이 왜 저런 체제를 만들게 되며 수천만의 인간이 왜 저런 체제에 오랫동안 복종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인간의 본질적 취약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정신적인 그 수준이라는 것은 또한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고양되고 또한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 한반도의 현대사에서 이런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은 남쪽, 즉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개인의 생명, 또 세계시장, 또 진실에 대한 존중심 이런 것을 사회의 기본적인 중요한 원칙으로 지난 5, 60년 동안
만들어 오고 그걸 확인해 오고 그걸 뿌리박게 만들어 온 그런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서 있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전체주의, 스탈린의 전체주의, 또 모택동의 전체주의, 그리고 일본 천황의 신격화된 전체주의 이런 거를 짬뽕으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섞은 그런 세계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잔혹한 전체주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은 세계 유일의 전체주의 체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 생명과 죽음 이게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게 바로 이 한반도죠. 이런 한반도의 현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이해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정신과 영혼의 그 수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 한반도에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는 매우 행복한 매우 복받은 그런 역사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복과 그런 행운의 하나의 문을 열어제낀 그러한 역사 교과서가 있다면 그것은 교학사 교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